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뭘로 승부해야 되냐면 기술과 브랜드. 오히려 난 지금 현실에 잘 안 먹힌다 정책들이. 20~30%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제 보기에는 앞으로 더 떨어져야 돼요,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은. 그러니까 미래 디지털 사회는 큰 산업 지각 변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모신 분은 집 나갔던 우리 유하가 돌아왔어요. 네, 미국 어바인 대학교 이사장이죠. 네. 안유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 나가서 고생하고 떠돌아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 수밖에 없었네요. 역시 고향. 여기가 저기지 저 네. 친정 맞아요, 오빠집, 맞아요. 친정 오빠집. 친정 오빠 집이라고요? 아 누나 미안해요. 무슨 누나예요? 아 무슨 누나로 합시다. 오케이. 네. 네. 자 일단 네. 요즘 그 우리 한국 네. 증시에서 네.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풀리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올라요. 그리고 네. 예상보다 뭐 밥솥이 6배 매출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 보니까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예. 한국으로 이게 예. 턴을 했다. 예. 이게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감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3년 코로나 겪었잖아요. 근데 네. 한국에서 겪은 코로나와 중국에서 겪은 코로나는 다릅니다. 한국은 옛날에 뭐 통제를 해도 뭐 커피숍 들어갈 때 그게 있어야 되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 밖을 못 나온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예 이렇게 집 밖을 못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1층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억압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지난 12월부터 특히 1월에 와서 완전 풀고 이제는 주로 QR 코드 찍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은 작년부터 올해 1월에 풀린 다음부터 중국 국내 수요가 일단 우선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 수요인데요. 사실 해외 수요는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담스럽죠, 사실. 그래서 미국, 유럽 쪽보다 가까운 나라가 덜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한국 오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외 여행을 키워드 치며 네.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그래요? 비자가 필요 없고 그게 중국 비자, 한국인이니까 대표님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다음에 한국 비자가 한국 여권이 모든 나라를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이 제일 많고 두 번째 한국인데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저도 중국 국적이다 보니까 항상 비자를 받아야 돼요. 거의 모든 나라를 다 도장 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쁜 사람들은 여권을 가서 비자를 받는 게 시간이 엄청 쓰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주로 어떻게 비자가 없는 나라를 찾게 돼요. 여행이다 이러면. 네. 그러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한국은 중국 사람들한테 이미지에 선진국이다, 좋은 나라다. 그리고 놀거리, 볼거리도 많다. 그러면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이거 너무 큰 메리트예요. 근데 제주도라도 오케이. 이 본토를 한국 본토를 모아도 제주도도 오케이. 예, 그래서 옛날부터 제주도는 중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여행지였고, 근데 사실 일본 가는 게 한국보다 더 우선이었어요. 일본 더 좋아해요. 일본 그렇죠. 가는 거. 근데 일본 가는 게 더 좋아하는데 일본은 비자가 필요한데 옛날에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일본 경제가 코로나 원인으로 또 어려워졌고 그전에도 어려워지면서 중국 비자를 쉽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엄청난 보증을 요구하고 이러다가 복수 비자도 내주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일본을 우선 만약에 일본도 마음대로 가고 한국도 마음대로 간다 이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일본 가는 게 더 우선입니다. 사실 더 좋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일본 이번에 그 방류, 오염수, 처리수 방류. 이 사태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하고 뭐 유럽이나 미국하고 인지가 다른 거죠.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선진국은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도 뭐 우리 인체에 해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그 정도로 문제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인지 안 하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하고 일본이 이웃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다를 건너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풍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 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게 저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은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바다를 쓰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중국 사람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국 그러니까 중국 사람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는 거예요. 맞아. 먹는 거에 중국, 전정말 진심이지.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자기를 잘 꾸미고 다니고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 우선순위에서 먹는 것보다 이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이 깔끔하게 가꾸고 이걸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게 집은 없어도 차는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요. 중국 사람 반대입니다. 집이 없는데 차를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먹는 걸 이게 중국에 지금 횟집이 7만 5천 개 좀 안 되게 있어요. 이 횟집.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업도 엄청나 이게 중요한 시장이고 중국 사람이 옛날에 회를 안 먹다가 이제는 중국에 특히 고위층을 중심으로 좀 돈 있는 사람들 저는 회 문화에 익숙돼 있어요. 결국 일본 음식 문화 이제 적응되고 이런데 또 먹는 걸 가장 중요시하고 이런데 갑자기 이런 오염수 방류는 중국 사람들한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예. 수산물 전면 금지 이거 근데 맞아요. 이거보다 저는 예. 진짜로 중국 내부에서 그렇게 관광도 턴을 정도로 그렇게 격앙이 돼 있는가? 실제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죠. 왜냐면 일단 저 입장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죠. 이렇게 일본 가면 우리가 기본 먹는 게 회잖아요.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이 수산물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 일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을 뭐 이렇게 만약에 비자나 이런 게 무비자면 이렇게 또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비자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게 오염수 방류라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일본인들에 대해서 엄청 반감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국제사회에 해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덕적 기준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굳이 이 시기에 여행을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일본 가야 되냐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봤을 때 그나마 특히 비자 올 수 있는 게 한국이고 또 한국 비자 받으면 여행 오는 건 쉬워요. 관광 비자 잘 나올 수 있는 단체 여행 비자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아무래도 예를 들면 옛날에 5명이 왔다면 이번 사태에서 1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베네핏은 확실하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니까 과연 이 소비가 그러니까 일시적 한 번의 소비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한국 관광계의 어떤 호재로 봐야 될지. 저는 그 일시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반일 감정이 올라가면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던 장품들이 한국이 좀 더 베네핏을 볼 수는 있어요.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일본 화장품은 중국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톱 클래스예요.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이 원래 어느 단계냐면 여기 톱 클래스, 그러니까 유럽하고 일본계의 톱 클래스고 한국 화장품이 그 다음에 요 단계 화장품이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중국 국산이 이렇게 따랐는데 이게 과거 한 10년 동안 변해됐어요. 일본은 계속 톱 클래스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이 이제 중국 국산화가 많이 프랑스 기술, 화장품 기술 많이 도입해서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바로 그 톱 클래스 그 아래에 있다가 지금 뒤로 일단 밀렸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 앞에서 이걸 외제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또 한국 제품 문화도 있고 외국 상품이라는 게 선물 주거나 이럴 때 좀 느낌이 다르니까. 근데 그래서 일본 화장품을 되게 선호했는데 만약에 반일 감정 때문에 회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으로 대체 가능한 영역은 왜냐면 한국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반사이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갈 수 없는 게 첫 번째 원인은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적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옛날에 일본과 마늘 파동도 있었거든요. 뭐 히토리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게 또 지나가면 다 까먹고 똑같이 또 시장 행위로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지나가는 행위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잠깐은 베네핏이 있지만 결국 길게 그 베네핏이 효과를 이룰 수는 있어요. 이게 한국 제품이 좋은 거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써봤더니 너무 좋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건 있죠.
그러니까 요 한국 기업들은 기회로 이때 엄청나게 브랜드와 질로 승부를 해죠. 초격차 질로. 그러면 장기로 가는 거고 그냥 여기 잠깐 해먹는 거 이러고 뭐 큰 전략을 안 갖고 가고 그런 장사로만 생각하는 거죠. 돈 번 이러면 오래 못 가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그 우리 제 안 교수한테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네. 적이 있지만 그 알리바바 예. 그 한국 지사장 예, 맞아요, 맞아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중국인들이 그때 같이 만났죠. 그랬었나? 같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별도로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같이 만난 이게 걸 기억하는데. 1년 전 오케이. 일이라 기억이 예. 잘 안 나네. 근데 그분 말씀은 그러더라고. 이제 화장품, 한국 화장품을 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한국산을 예. 다 좋아하고 어떤 프리미엄을 얹어줬는데 지금은 한국산 중에서도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후라든가 네. 무슨 뭐 설화수라든가 예. 이걸 원하는 거지 네. 한국의 이름 없는 자기들에게 안 알려진 정확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제품을 원한다. 그거 맞아요. 지금 중국이 해난도를 제주도 같이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중국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특구 지역으로 해남도를 자유무역 특구 지역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남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그 면세 상품점 갔어요. 저는 중국 사람들 보고 해남도에 면세 상품을 국제 브랜드 있잖아요. 좋은 네. 브랜드를 해외를 가지 말라. 중내에서 해외 브랜드 사려서 만들어 놓은 게 해남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무역 특구에 이렇게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들어가 물어봤어요. 거기 면세점 거기 들어가서 잘 팔리냐?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예요. 이제는 한국은 브랜드와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뭘로 승부해야 되냐면 기술과 브랜드, 기술, 초격차 기술, 브랜드, 이제 브랜드로 승부해야 되고 그다음 문화, 그다음에 트렌드. 혹시 이 방송 듣는 대표님들 기억하세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승부하려면 기술, 브랜드,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걸로 선도하지 않으면 기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신규 브랜드, 안 알려진 브랜드가 중국 네. 시장을 개척하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졌고 그렇죠. 마케팅비가 상당히 더 필요해지게 됐다. 예. 마켓 써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써도 되는 예.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브랜드 이제는 요 물건 쓰면 내가 어떤 거기서 이 물건 그 브랜드로 씀으로써 어느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는 전략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 결국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예.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면 예. 그 우리 소위 한류, 예. 이 K 컬처 여기에 어느 아주 뭐 진짜 뭐 탑 클래스의 모델, 가수, 뭐 아이돌 내 이런 말이- 친구들을 써야지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다 얹어서 그냥 새로운 예. 제품도 브랜드화되는. 아니면 예를 들면 화장품을 예를 들면 어떤 화장품 브랜드가 뭐 펑리웬 우리 중국 주석의 부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써서 야 이거는 펑리웬 이런 대통령 부인, 주석 부인 같은 분들이 쓰는 거다라는 어떤 고급 브랜드로 승부하든지 아니면 가성비 면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든지 그냥 가성비로 쉽지가 않지. 뭐 이기죠. 가격으로. 사실 뭐 이기죠. 그러면 어떻게 가요? 브랜드, 기술,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걸 가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라는 건 사실 풀어놓고 보면은 마케팅이잖아. 근데- 명품 마케팅. 근데 브랜드가 의외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한국 자동차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히려 승부점을 어디다 놔야 되면 트렌드로 놔야 돼요. 트렌드란 뭐냐면 누구도 안 한 걸 먼저 함으로써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중국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되게 섹시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중국에서 트렌드로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시장이 쫙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에는 기술, 초격차 기술 할 수 있는지 이게 아니다. 이러면 브랜드를 어떻게 고급 명품 브랜드 만들 것인지 아니면 K컬처 문화를 어떻게 상품의 스토리로 녹여낼 것인지 아니면 트렌드를 어떻게 누구도 전 세계에서 오직 당신만 한 걸 트렌드로 만들어 갈 것인지 옛날에 그 누구죠? 그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 전 그렇지. 세계를 휘둘리는 게 그게 트렌드 당시에 이런 춘추는 게 트렌드였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막 준비 안 했던 게 막 나오네요. 친정집이라 편안해서 그래. 그런가? 친정집이라 그래. 친정. 이렇게, 아니 그래서 네. 그러면 실제로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구글 검색을 보면은 그게 얼만큼 트렌드에 네. 이게 적합한지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지금 여행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제주도, 네. 한국 이게 지금 검색량 수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할 말씀드릴 건데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을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 놀랍게도 아래 몇 개 산업이 너무 제가 단어를 잘 못 생각하겠는데
혹시 듣는 분이 기분이 불쾌하다면 양해를 부탁드려요. 좀 후진적인 게 있어요. 예,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몇 개는 이게 또 너무 민감한가 조금 내 보기엔 조금 다른 산업에 좀 뒤떨어졌다. 그게 하나 여행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금융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는 뭐냐면 여행이 너무 일차원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문화 사업도 그래요. K컬처가 K팝이라는 게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K팝도 쉽게 말하면 너무 일차원적으로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브랜드화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노가다로 돈 버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서 공연해서 돈 버는 거예요. 공연하고 앨범 팔고. 예, 이게 너무 일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여행 산업이 그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돈 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전에 그 토마스와 기차들이라는 네. 그 텔레토비, 예, 아쉽게 예, 텔레토비, 예. 텔레토비의 예. 그 총 책임자를 예. 마케팅 책임자를 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나를 만들어서 그 여기서 예. 나오는 뭐 액세서리, 뭐 예. 무슨 뭐 캐릭터 사업 해가지고 다 차원적으로 풀어야죠. 그게 어마어마한 수입이 됐어요. 그게 더 크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에서 한국 개파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실제는 그걸로 상품에 돈 버는 게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어떻게? 그걸로 예를 들면 뭐 중국 내에서 별의별 물건이 다 나오는 거죠. 저거로 저 뭐지 그 예. 짜가로. 뭐 그게 짜가라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뜻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월 우리 추석이 있고 요게 있잖아요. 네. 연휴가. 네. 그 중국도 좀 긴 연휴가 시작이 예. 되고 이때까지는 예. 이 관광 붐이 좀 잃어갈 거라고 보세요. 이 중국 관광객들의 그렇죠. 해외. 중국은 지금 제일 큰 명절이 옵니다. 그 중국 추석보다도 그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이에요. 중국의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일이 10월 1일로 돼 있어요. 49년 공산당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중국은 1년에 제일 긴 놀게 5월 1일 국제노동절. 그다음에 건국일 10월 제일 길게 놀아요. 여행의 제일 핫한 여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보니까 한국도 그 10월 1일 첫째 주가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서 지금 기회를 잡아야죠. 정말 너무 그냥 땡큐하죠. 지금 일본 어차피 안 갑니다. 그럼 해외 수요는 유럽하고 미국 가게 시간도 안 맞아요. 해외 수요는 한국이 너무 좋죠. 예, 가깝고 와서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네. 예. 지금 근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그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일본이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한 네, 그 수출 맞아요. 금지를 해놨잖아. 맞아요. 그거에 대한 그 풀기 위한 하나의 강성 전략 혹은 그거에 맞대응하는 보복 차원의 전략 이런 쪽 아니냐. 꼭 그거라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관계는 있죠. 왜냐면 근데 또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하나 그건 아니에요. 일단 국민 정서가 반대입니다. 오염수 방류. 제가 질문할게요. 대표님은 회를 드실래요 앞으로? 저요? 네. 저는 사실 토마스잖아. 가리는 게 없어.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일본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건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게 그 사람 말 다 맞을 수 있어요. 정말 영향 없어. 근데 옛날에 10번 먹었잖아요. 확실한 건 한 번 먹을까 말까는 맞아요. 그런 심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중국에 대한 많은 경제 정치를 미국하고 같이 하면 최전선 전방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중의 최전선에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같은 질문을 그 아침 예. 방송에서 받아가지고 예. 대답을 한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예. 민감하지 않아서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예. 근데 부모들 입장이라면은 내 말이 찜찜해가지고 내 말이 그 못 말이에요. 먹게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예.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최근까지 나온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맞아요. 그 청년 실업률이 거의 뭐 지금 역대 최고다. 뭐라고 그럴까요? 거의 네. 통계 실제적으로는 거의 50% 가까이 맞아요. 실업률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나왔죠. 네.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그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공개한 데이터도 2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지난번에 뭐 어느清华대인가 북경대인가 어느 대학 교수가
그 사실은 뭐 사실 거의 50%다. 아. 그거 썼다가 잠깐 뭐 없어진 그 기사가 없어진 것도 있고. 근데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아니고 그 기사가 예, 삭제됐다. 예, 삭제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도대체 얼마인지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는 발표를 안 합니다. 청년 실업률 지금 발표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슈가 되니까 괜히 이게 사람들이 주목가 자꾸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서 발표 안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발표가 20% 넘었다는 거는 5명 중에 1명이 실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팩터라는 거 이런 거예요. 갤런이라는 거는 청년 수율 높은 거 맞다. 이거는 뭐 중국 통계 데이터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중국 청년 실업률이 높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한국하고 중국이 되게 비슷하게 됐어요. 한국 청년들이 있잖아요. 한국도 다 대학 가잖아요. 대학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사람이 눈이 높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 지금 지방의 중소기업이 구인 나는 거 아시죠? 한국 우리 보통 예. 3D 꼭 3D 아니더라도 뭐 해가지고. 일단 경기도만 넘어나면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 대기업이 아니고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데는 구인난이에요. 특히 인재를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한국 젊은 사람들도 지금 만약에 조금 눈을 내리면 그런 지방의 중소기업 가서도 사실은 역할을 하겠다 이러면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비슷해요. 중국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구인난이에요. 중국이 사실은 이게 그냥 통계로 보는 데이터와 실제 달라요. 중국은 통계로 보는 데이터,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몇 번 말했는데 옛날 리커창 총리가 양회 기자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월 소득이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7만 원밖에 안 되는 못 받는 인구가 6억 명이라며 중국이 1년 안을 걷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17만 원, 그러니까 30만 줘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를 못 모집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중국도 어서는 대학생이 옛날에 막 1,100, 1,200만 요즘엔 낮아서 950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렇게 엘리트 대학생 교육받다 보니까 눈이 높아서 그치. 일단 지방을 안 가려 하고 다 일선 도시를 선호하고 조금 양보해서 2선 도시까지 하려고 3선, 4선은 벌써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청년들이 다 일선 좋은 큰 도시, 대형 도시 이런 데 와서 놀려고 하니까 다 거기 와서 천 몇백만 명이 경쟁하다 보면 일자리가 결국 이게 첫 번째. 일단은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계속 교육 방향 고쳤잖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대학생 교육보다도 이제는 독일 모델 써요. 아, 기술 교육. 기술 교육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 아예 50%를 딱 잘라놨어요. 50%만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래 올라가면 또 시험 범위 가니까 이제는 대학 가는 사람을 팍 줄여놨어요. 이제는 다 기술로 가라. 그래서 독일 모델로 지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50%를 딱 자르는데 공부 못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잘해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중국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해외 유학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유학 수요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해외 나가서 학부를 다녀야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앞으로 이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중소기업 가는 게 기술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두 번째 왜 청년 실업률이 높냐면 실제는 중국의 그 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하이테크 기업들은 또 사람이 못 구해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도시에 다 있고 싶어 하는데 도시는 주로 하이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들어갈 만한 자격을 못 갖췄어. 그러니까 첨단 산업으로의 내 지식 구조가 돼 있냐? 그러니까 이게 노동 구조적 실업이 많아요. 구조적 실업.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맞죠.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떤 경제 단계냐면 전통 경제에서 지금 첨단 산업 구조 조정 산업이 지금 그쪽으로 성장이 빠르고 그쪽으로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예요. 배터리 노동자란다. 이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고용 수요가. 네. 근데 그쪽이 지금 노동자란다. 거기에 많은 인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연구 개발 쪽이라든가 하이 테크놀로지 쪽에. 지금 제가 하는 그 어바인 대학교가 공대 대학원인데 주로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하는 이유 뭔지 알아요? 이게 빅데이터는 많은데 데이터 처리 이런 거 많은데 융합 학과로서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나오면 연봉이 한국 돈으로 2, 3억은 그냥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인재는 또 없어. 이런 인재가 내가 돼야 가서 일선 도시에서 자리를 찾으면 가는데
또 그런 건 없어. 그래서 구조적 문제도 있어요. 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에 따라서 인력 자본이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이 사람 다 이선 입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럼 식당이나 이런 이런 데 있죠. 힘든 일에 가야 되는데 요즘에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식당으로 많이 파산했고 결국 대부분 저는 중국이 다 거의 디지털화로 갔어요. 한국의 뭐 배달의 민족처럼 어서는 다 이렇게 배달이에요. 집에서 먹어. 옛날엔 식당 와서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배달 입군이 안 되면 자리가 없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중국 청년들이 많이 취직했던 게 젊은 애들이 좀 엘리트처럼 했던 게 빅테크 기업이었잖아.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찡도 이런 애 BAT 이런 데였는데 얘네들은 주로 오히려 지금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서 지금 축소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 경제 우리가 네.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 전에 네. 이 공동부유라는 이 정책적 그 목표가 네. 이게 딱 풀려야 네. 그래야 진짜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가 성장하고자 하는 동력, 거기를 통한 또 하이테크의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에 책 쓴 이유가 더 플로란 책 썼잖아요. 이유는 왜 썼는지 알아요? 네, 또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부를 거머쥔다. 거기 네, 이거 읽고 부를 거머쥐지 못하면 환불. 그럼 그 앞에 절세미인이 있는 걸로 만족하십시오. 잠깐만, 안 보여가지고 어딨나? 진짜? 근데 제가 그걸 쓴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공동부유를 너무 어떻게 보냐면 공동부유를 마치 뭘로 보냐면 중국 그 민영 자본가들을 죽이는 걸 보잖아요. 마윈이나 뭐 마하텅이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일단 공동부유라는 거는 시진핑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49년 장개석한테서 사실은 사회주의공화국을 만들 때 목표예요. 처음서부터의? 예, 처음부터 목표예요. 그게 사회주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근데 거예요. 사실 공산당이라는 게 그 공동부유지 뭐 사실 의미 자체가 내 한 말이 글자 그 말이에요. 썼어요. 그게 그때부터 이미 있었고 등소평이 공동부유라는 말을 정식으로 아젠다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등소평이 말한 게 우리는 공동부유로 가는 거다. 대동사회. 근데 가는 방법 우리 옛날에 뭐 태동 때 공동부유는 뭐냐면 공동부유잖아. 그러니까 다 국가가 생산 요소를 다 갖고 와서 국가가 다 해서 그다음에 다시 나눠줘야 공동부유 할 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가난해졌잖아요. 그래서 등소평이 보기에는 자 우리는 공동부유인데 꼭 가는 길에 있어서는 꼭 사회주의가 아니라 꼭 길에 있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 나눌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게 중국식으로 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건 공동부유인데 시장경제로 더 이쪽이 부족하니까 키우자 해서 지금까지 시장경제가 더 커져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자본가가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마윈이었죠. 그래서 근데 민영 경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일자리의 80%를 민영이 해요. 일자리. 네. 그다음에 세수의 60%를 세수의 60% 맞죠? 세수의 60%를 민영이 해요. 그다음에 GDP의 50%를 국유하고 민영이 해요. 그리고 기술 개발 70%를 민영이 해요. 그러니까 민영이 힘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딱 정권이 일선에 올라와서 장악하고 보니까 이게 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돌아 안 가는 거예요. 잘 돌아 안 가고 첫째. 두 번째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 버려서 그 막스의 자본론이 말한 대로 자본주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사는데 중국에 너무 이 극빈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게 돌아가다가 얘네들이 너무 아까 말 17만 원 받는 사람이 6억 명이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뭐 올라오면 경제가 계속 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2010년 3분기에 10.4 찍은 다음에 지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중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49년 사회주의 공화국 한 다음에 위기 여러 번 와요. 근데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이 항상 농촌을 동원하는 거예요. 농촌. 그 49년, 그 한국 외환 위기 왔을 때 98년 외환 위기 중국도 시학이 엄청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기업이 다 파산하게 생겨 당시에.
생산 과잉이 너무 심했고 해외 시장은 완전히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때 해결 방안을 짠 게 도시화라는 개념입니다. 도시화, 중국말로 하면 실제는 정전화예요. 근데 한국 표현으로는 그게 도진화거든요. 도진화. 근데 도시화라고 말하고 제가 대충 말할게요. 원래 도진화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물건이 많이 남았는데 못 파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파산하는 거지. 그러면 야, 이 물건을 살 사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봤더니 이 물건은 아직도 안 산 사람이 누구냐. 주로 경공업 제품에 당시에는 중국이 그때는 아직도 후진국이니까 그렇죠. 이런 뭐 신발, 뭐 모자 이런 게 뭐 야, 이런 게 생산 과잉이면 그러면 아직 안 산 사람들 사게 하면 해결되잖아. 그래 봤더니 눈길이 농촌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촌을 도시화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농민들이 그때 더 많았어요. 8, 9억이 농민이었는데 도시화로 다 흡수하면 도시화 인구로 된 거죠. 도시호구로, 도시호적으로. 그러면서 도시로 들어오면 농촌은 대부분 자급자족이에요. 도시로 들어오면 사게 되잖아. 사면서 그렇지. 생활하니까 그 생산 과잉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위기 올 때마다 농촌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공동부에서 뭐 부사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개념이 아닌데 개념보다도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큰 농촌이라는 여기가 아직 덜 개발된 지역이 있고 농민 문제, 농업, 농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거의 개발이 이렇게 계속 낙후 상태로 있고 오히려 일선 도시, 이선 도시만 계속 고속으로 첨단 산업 발전하면서 고속으로 가고 있고 이러면 양국 구조가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소비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 마인드는 뭐냐면 이번에 항주 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창조경제라고 해서 창조경제를 어떻게 했냐면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지정했어요. 예를 들면 삼성, 뭐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너는 뭐 대구에서 창조센터 만들어라. 너는 부산에가 창조센터 만들어라. 너는 저기 뭐 어디 가서 창조센터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이 지방하고 결합해서 창조행시센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타트 기업이 나오면 대기업이 대기업이 큰 기업이니까 글로벌 기업이니까 플랫폼 이용해서 그 혁신을 인도해라는 뜻이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 가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들이 농촌에다가 스마트 농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돌아가지 않은 이 수요를 농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리바바면 어느 저 행진을 있잖아요. 행진 한국말하면 군 같은 데를 매칭시켜 놔요. 그래서 그 농촌을 아름다운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스마트한 농촌을 만들려고 이렇게 매칭시켜 놨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대기업들을 막 이렇게 막 뺏어서 뭐 어떻게 뭐 강조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농촌에 이걸 따이동 중국말로 하면 견인을 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부유를 실현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앞으로 쭉 가져가는 목표다. 첫째. 근데 이 공동부유 실현하는 데서 정부별로 중국 정권별로 뭐 누가 주석이 되냐 뭐 또 정치국 상무위원 어떻게 돼서 방법과 수단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장저민하고 후진토 시대에는 시장경제라는 요소를 더 등소평 때부터 더 키워서 공동부유를 가기 위한 100년의 목표 뭐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창조하는 데 더 집중했다며 시진핑이 올라와서 보니까 중국이 너무 빈부격차가 지고하고 너무 이게 이제는 과거의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눈길을 돌려서 중국이란 농촌이라는 여기를 이렇게 딱 띄우면 또 한 번 더 수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노력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근데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다른 주석이 올라와도 공동부유라는 거는 가는 거다. 근데 그 공동부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죠. 모두가 나라가 양극화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다 이 빈부의 격차를 맞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정책적 맞습니다. 그 과제이기도 하니까. 예. 근데 그 안 좋은 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좀 집중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때 그러한 정책 그 이야기들과 함께 나왔던 게 그런 그 빅테크 우리 테크 기업들 그때 거기에 교육. 대한 규제, 예, 교육. 규제가 같이 나와 버리고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사실 중국은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공산당 맞아요. 일당 독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그 어떤 공포 분위기 이런 걸로 됐든 막 기업들이 돈을 해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하니까 맞아요.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게 시장 경제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게 예. 심리가 완전히 거꾸라진 거지. 예.
그 중국 민간 기업가들도 투자의 심리. 그렇지. 심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우리도 그렇지만 경제가 살기 네.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그렇죠. 막 신나가지고 돈 벌 수 그렇죠. 있다는 확신으로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요거를 풀어줄 수 있는 맞아요. 가능성은 없을까? 맞아요. 중국에서. 어디 그래서 중국 그 요즘에 정치국 회의에서 많이 나오는 그 문건들이 있잖아요. 정책 문건들 보면은 민영 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그리고 민영 기업들을 어떻게 서포트하겠다 지원 이런 방향 정책 방향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중국 민영 기업가들한테 확실히 중국은 무슨 이렇게 하니 이렇게 먹히냐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정책 문건, 정책 방역에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해서 그 고위 상위위원들이 말하는 발언 중에 민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윈도 지금 전선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렇지. 좀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서 이제 민영 기업이 중국은 민영 기업을 계속 서포트하고 민영 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런 걸 지금 정부 정책 방향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다 지금 기소를 해요. 근데 그게 중국 민영 기업들한테 먹히냐? 거기서 기대를 찾냐? 희망을 보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방향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중국 민영 기업가들한테 그런 이렇게 액션으로 이어가게 할지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그게 민영 기업가들이 그냥 다 뭐 정말 중국 정부의 말을 안 믿어서 안 하냐. 지금 민간 투자는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투자 증가율을 그렇죠. 보면. 근데 국유 기업 말고는 민간 투자 계속 하락해 경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나봤더니 민간 투자, 그러니까 민간 자본가잖아요.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거든요. 일단 경제를 좋게 봐야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지. 경제를 잘 간다고 보지 않은 이상 누가 투자를 합니까? 확대 재생산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경제는 제가 늘 말하지만 기대 심리다. 경제는 기대다, 심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자신감이 미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니까 투자를 일단 보자. 일단 지켜보자. 이주인이니까 지금 투자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공산당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실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 경제학적 원리로 중국 경제 미래를 별로 좋게 안 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느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뭐 어떤 퍼센트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중국 정부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우리도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도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증시도 그렇죠. 좀 도움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대했던 게 중국의 경기 부양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보는데 예. 항상 이렇게 뭔가 부족한 예. 그러니까 그 느낌적으로 예.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은 막고자 하는데 예. 위로 올릴 생각은 없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는 생각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난 지금 현실에 잘 안 먹힌다 정책들이. 정책들이.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과 하는데 잘 안 되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데 잘 안 먹히는 케이스. 왜냐면 이번에 금리 사람들이 저한테 왜 중국은 대대적인 부양책을 안 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해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2009년도에 대대적인 부양책 펼쳐 4조 돈 딱 때리고 아니 지금 돈을 엄청 풀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 푼 돈이 지금 다 합하면 지금 뭐 8조는 기본이 돼. 돈 안 푼 게 아니에요. 엄청 풀었어요.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이번에 지준율 인하하고 단기 금리도 인하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정도로 하면은 그냥 부동산이 팍 뗐어요. 바로 그냥 그게 먹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중국 경제 제가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중국 경제 핵심에 부동산 경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금리를 인하하는 게 부동산 투자는 금리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 경제에 안 먹혀요. 근데 부동산이 일어나면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좋게 안 보여. 갈 수가 없어요. 장기는 첨단 산업이 주도 산업으로 돼야 되지만 단기는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지금 사람 못 나는 이유가 옛날에는 중국은 정책이 어디에 포커스 되냐면 공급 측 정책을 펼쳐요.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수요, 소비 여기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정부가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대출해서 집을 사야 그게 경제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금리 낮추고 우대 금리 주고 어째도 집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과거 그 2008년도 위기 때는 그래도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성장의 시기에서 네. 꺾어진 어떤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미 그 뭐라 그럴까 성장이 꺾여져 있는 이미 많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디플레이션 상황을 끌어올리려고 별 노력을 다해도 안 됐잖아요. 네. 뭐 8년간인가요? 네, 네. 25년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도 이렇게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은 전환시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런 침체로 빠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 중국에서 이제 연출이 그러니까 어제는 미국 중국 성장률이 어제는 최고치를 찍고 더는 못 간다 이런 어제는 중국 제가 그 이 책에 쓴 중에 말이 투자는 국가 운명이다 배팅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앞으로 중국이 이제는 옛날에 일본처럼 좀 피크 찍고 좀 떨어지 피크 차이 나냐 뭐 이런 건데 그 제가 이거 사실 풀려면 정말 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깊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시간적으로 길게는 못 풀겠고, 일본하고 중국 차이가 같은 것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같은 거는 당시 일본처럼 부동산에 굉장히 버블이 많이 꼈다. 그리고 고령화 인구에 들어섰다. 그리고 가계 부채율이 60% 넘었다. 예? 결국 당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1인당 GDP가 지금 중국 GDP하고 거의 같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일본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그동안 성장은 안 했지만 일본이 그래도 지금도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3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일본은 부동산도 그때 당시에 엄청 고평가돼서 그랬지만 일본이 그때 잘했던 게 이미 제조업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너져도 일본은 제조업으로 버티며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중국 운명을 볼 때 이걸 봐줘야 되거든요. 자, 중국이 부동산이 넘어졌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 GDP는 시멘트 GDP라고. 다시 말해서 중국의 모든 부는 부동산하고 관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중국을 먹고 살게 할 산업이 있냐? 이게 핵심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본을 잃어버린 30년 어떻게 웃는데 아니에요. 일본 되게 지금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이 중요하다기보다 전 세계에서 이 나라를 대체할 수 없는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이런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 그래도 성장률보다도 어쨌든 일본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인당 GDP도 근데 일본의 1인당 GDP 보니까 과거 10년 성장이 없더라고요. 1인당 GDP가. 한국은 성장을 1인당 GDP가 몇 배 했는데 일본은 과거 10년 1인당 GDP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예. 그 오히려 역전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일본은 만만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부동산 무너졌지만 일본은 제조업이 탄탄했기 때문인데 그게 이미 올라선 다음에 그게 시작된 건데 지금 질문은 중국을 운명을 보려면 중국의 제조업이 그 정도로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무너져도 제조업으로 밥 먹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은 국내 시장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스탠스는 확실합니다. 부동산이 연착륙하고 만약에 이게 자꾸 기둥이었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지금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시점 판단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냐. 근데 지금 부동산이 무너졌다 해도 일본처럼 어떤 제조업이 거기 주도산업 붙어갈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중국 정부도 이걸 지금 잘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최대한 연착륙시키고 거기서 돈을 스무스하게 돈들이 빠져나와서 첨단 산업 영역이 첨단 제조업이 주도 산업으로 이렇게 딱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지금 내 은행 부장이랑 만나보니까 돈을 정부 방향에 그래요. 부동산에 아예 대출하지 말라 아니고 오히려 대출해줘라. 연착륙 좀 시켜라. 연장할 건 연장하고 유동성을 좀 줘라 이거. 그 대신에 이 미래 첨단 산업 쪽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저조금리로 대출해줘라 이렇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주도 산업으로 들어오게. 그게 지금 핵심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입니다. 근데 중국이 조금 긍정적인 건 있어요. 이렇게 비유가 부동산이 말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게 우리 작년에도 우리 안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예.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예. 아 지금 집 사면 돈 벌어 하는 이 심리가 살아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 와서 했는데 맞네요. 그때 그 얘기했어요. 와. 칭찬을 안 해줄까? 그냥 혼자서 칭찬. 아이고 우리 유아가 1년 만에 오더니 그 기억력이 많이 감퇴가 되셨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안 되잖아 지금. 그렇지. 뭘 써도 지준율을 인하하고 맞아요. 뭘 해도 제가 그때 그 말을 했네. 그거예요. 너무 스스로 흐뭇해하는데.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는 그 굿뉴스 또 있어요. 우리 밴뉴스만 다루면 사람들이 완전히 뭐 중국이 완전히 뭐 어떻게 되는 줄 알 수 있으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있잖아요. 폭발 성장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 폭발 성장하고요. 바이오 폭발 성장이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산업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업들한테 제일 큰 중요한 지표가 탄지표라고 하거든요. 탄지표라는 게 한국말하면 탄소 배출권 허용 그 티오를 말해요. 한국도 대기업이 정부에서 주는 탄소 배출 허용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친환경은 기술 개발이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그쪽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헬스케어, 건강, 웰니스 뭐 이런 쪽은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쪽 소비는 장난 아니게. 왜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돈은 안 쓰는데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건 안 쓰는데 자기 건강 돈은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놀라울 정도로 바이오나 이런 쪽 있잖아요. 건강권은 폭발 성장합니다 지금. 그럼 지금 네. 일단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잘 연착륙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로 보면 뭐 컨트리 가든인가 예, 여기도 비고에 예. 뭐 적자 상반기 적자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번에 두 가지에 놀랐어요. 하나는 왜냐면 제가 가서 뭐 부동산 다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기초 데이터를 제가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서 어떤 말을 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저는 추리를 할 수밖에 없어. 논리 추리. 논리적으로 한번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고이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특징이 뭐냐면 되게 오래 7월 이전까지도 있잖아요. 회사채가 엄청 잘 팔렸어요.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엄청 중국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성공한 가장 부동산 기업으로 인지됐던 기업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지금 상황 상상도 못했어요. 첫째. 두 번째. 그 비거웬에 이게 중국에서 1등 기업으로 인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발행한 부동산 신탁 금융 상품은 다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이 했어요. 중국이 내노라는 톱 클래스 이 금융기관들이 했어요. 근데 얘네 신탁 상품 많이 팔았는데 그다음 세 번째 놀란 게 헝다가 아주 늦게 그 자기네 그 올해 상반기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비거웬도 보니까 너무 나쁜 거예요. 이게 계속 적자고 비거웬이. 그러니까 이 팩터를 그다음에 중국의 원양그룹 있잖아요. 이게 중국 이민생보험사가 대수주로 있는데 국유기업의 배경인데 이 부동산 기업도 지금 부도 위험에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데이터를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100% 어떻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을 보면은 생각보다 심각하겠다. 그러니까 이 컨트리 가든 보니까 비교위안 네. 상반기만 적자가 9조 2,500억이라고. 네, 이거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 뭐 거의 망하는 그러니까 거지. 지금 근데 톱 10 있잖아요. 톱 10 부동산 기업의 데이터를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 그 몇 개 이제 비거웨 이런 몇 개 빼고는 헝다 뭐 이런 몇 개 한 3-4개 빼고는 나머지는 또 작년 대비 증가하는 걸 나왔더라고요. 나머지 또 부동산 기업들은 한 7개 정도는 톱 10에서 6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얘네들이 그 부동산 할인해서 유동성이 문제니까 막 싸게 처리해서 근데 부동산 문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그 부동산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부동산은 올라가야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근데 그게 적당하게 올라가냐 이게 과도하게 올라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부동산의 거품이냐를 딱 전문했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있는데 확실한 거는 거품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PIR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 대비 인컴, 우리 네. 소득으로 한 그 비율이 중국은
미국 대비 거의 9배예요. 아, PR이. 엄청 높네요. 근데 중국 2인당 소비는 미국의 거의 뭐 7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미국의 몇 배라는 거잖아요. 9배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뭘 말하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레베리지로 올려 부채로 올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100% 떨어져야 시장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매년 분양 주택 수로 미분양 주택 뭐 지금 공실로 있는 주택을 나눠봤더니 앞으로 10년이 다 소화하는데 10년 걸려요. 1억 채 공실이 있다고. 뭐 1억 3천 개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쭉 계산해봤더니 한 10년 걸려요. 다 보니. 그러겠지. 이 말은 정확성을 떠나서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먹고 살고 미리 땡겨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냐? 갚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10년은 그동안 미리 땡겼었으니까 갚아야 되는. 그게 뭐 이자로 갚든지 두 번째 미래 10년 돈을 끌어다가 한 번에 부동산에 다 사버렸으니까 가격이 얼마하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가격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지금 20-30% 떨어진 건 떨어진 것 아니에요. 제 보기에는 앞으로 더 떨어져야 돼요.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은. 더 정리하면서 가야 더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많이 빠져야 되겠는데. 엄청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은 50% 이미 빠졌어요. 많이는 60, 70 빠졌어요. 저 지방은 3, 4선 도시는. 그래서 이거 왜 터진 거예요. 얘네 주로 3, 4선 하던 애들이에요. 헝다도 똑같아요. 걔네 먼저 빠져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데 서울은 많이 올라가고 지방 요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얘네 팍 떨어지고 서울은 덜 떨어지고. 똑같아요. 중국도 1, 2선은 같이 막 올라가다가 1, 2선 덜 떨어지고 얘는 확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1, 2선 도시의 가격이 지금은 사실은 북경, 상해, 이런 심천 이런 데이터를 봐야 돼. 얘네들이 더 떨어져요. 저는 미니멈 50% 더 떨어져야 중국 부동산이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 정신은 없습니다. 그래야 중국 경제가 제대로 가요. 그거를 그럼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그거는 인정하지만 좀 그 부작용을 절하면서 가고자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래 알아. 이게 너무 가격이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야 가격 잘못됐으니까 지금 아예 50% 줬고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금융기관부터 파산합니다. 왜냐면 대출해줄 때 보통 어때요? 1억짜리 대출이면 은행에서 5천만 원 해주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아예 가격을 5천만 원 해버리면 은행의 대출 다 부실화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말로 이 시간 환空间 시간으로 공간을 벌어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낮춰. 그러면 옛날에 부동산 대출할 때 5% 대출을 지금 새로 대출 내면 3% 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낮추는 거고요. 그게 개발사도 그렇고 주택을 산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금리 낮춰가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중국 정방반 뭐냐면 그 장기 대출로 바꿔버려. 예를 들면 얘는 3년짜리잖아. 만기 왔는데 지금 못 갚잖아. 그럼 5년. 어떤 때는 이자도 받지 마. 그 연장에 대해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시간으로 공간적 여유를 만든다. 그래서 확 무너지는 건 대가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동산 연착 시도하면서 신흥산업이 주도산업으로 오는데 지금 정책의 모든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나름대로 정부가 열심히 이걸 연착을 시키면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의도대로 되냐? 그거 누구나 계획은 있으나. 그렇죠. 누가 얘기했다? 타이슨이 얘기했던 건가? 시장이 먹히냐? 그래서 핵심이 중국 경제, 중국 운명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까지 정책 몇 가지를 좀 되돌아보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중국 정부의 정책, 그 타당성, 논리적인 면이 타당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시장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래서 그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냐, 시장 심리를 읽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문제를. 중국은 이렇게 아무나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러겠죠. 이게 중국이 아무나 정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치가들은 검증된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 외교부장도 지금 다시 한 사람도 그냥 시작부터 그 한 파트에서만 계속해서 검증된 사람들. 진짜 프로페셔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저는 중앙 정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근데 중국 항상 실행을 어떻게 누가 하냐면 지방 정부가 하잖아요. 31개 그렇죠. 성시. 근데 중국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에서 내린 게 옳다 할지라도 자, 지방에 갔을 때 그게 변형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지방 정부의 주 수입원이 그 부동산 그 사용권을 판매하면서 나오는 수입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막 여러 가지 그 개발 정책들을 썼고 그 부작용으로 뭐 비어 있는 아파트가 됐든 추가로 지방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뭐 일경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이고 지금 들어오는 돈은 확 줄어 애매할 것 같아 되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난 3년 코로나 때문에 지방 정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출은 엄청 많았는데 지난 3년 경제가 너무나 보니까 재정 수입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럼 지금 끝났으면 조금 빨리 거기 회복이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 다 부도 위기 지금 부도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상황대로 지방정부가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지방정부 플랫폼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5년짜리 금리는 안 내리고 단기 금리만 내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행들한테 그런 메시지 준 거예요. 은행은 마진으로 돈 버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장기 대출을 해줘야 앞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장기 금리를 안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행장이라면 될수록이면 밑에 사람들한테 야 장기 대출을 많이 해줘. 왜 거기 마진하면 그걸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주로 3년짜리 대출이 많았으면 이게 얘네들 마진을 많이 나오기 위해서 5년짜리 많이 해버릴 거예요. 그게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들이 원래 대부분 3년짜리였거든요. 그걸 5년짜리 지방정부한테 공간을 주는 거죠. 좀 지방 경제를 왜냐면 3년 대출과 5년 대출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 플랫폼의 부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중국 정부가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신호를 읽히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중국 국가 부채는 상당히 건전하다. 우리 재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50%뭐 미만이네 뭐 이러면서 기호 연계 엄청 좋네요. 근데 지금 그 지방 부채까지 합쳐버리면 290% GDP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 쓸 돈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 나눠서 봐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입니다. 지방 정부는 없어요. 만땅으로 레버리지로 지난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레버리지가 되게 높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채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냥 정부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지방 정부가 엄청 높다. 근데 중앙 정부는 아직도 비율로 보면 중앙 정부가 빼면은 얼마 안 됩니다. 부담이 50몇 프로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일어나는 인프라 투자 이런 게 다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해요. 왜냐면 지방 정부는 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 근데 지방 경제 문제는 중국 경제는 지방 정부가 주도 대표 선수로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 힘이 중앙 정부가 달 수 없어요. 그냥 어떤 마중물러서 할 수 있는 거지 지방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지방 경제거든요. 지방 정부거든요. 그게 지금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 처한 이 경제 위기 상황 이것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말을 하려면 되게 이게 제가 미션 임퍼서블 그 대답하려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유화 is possible. 영어가 잘 되는 날인가?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을 제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롤리를 알고 싶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미안하지만 그 책 좀 보세요. 더 플로에 제가 자세히 썼어요. 중국 경제 전망이라는. 중국 경제 전망하려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 요인을 롤리를 봐야 미래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책을 지금까지 안 썼다 이번에 내놓은 거는 제가 이 책 주제가 중국이 아닙니다. 사실 큰 세계 경제 지도를 그리자 이게 첫 번째 목표. 그리고 세계 경제 큰 시대에서 흐름을 좀 짚어주자. 개인의 운명이 시대에서 운명을 뭐 이기느잖아요. 제 이런 말을 요새 했던가요? 안 했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 표정인데
그래서 한 개인의 운명이 이게 웃음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까 좋던데요. 그래서 한 개인의 운명이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래서 투자란 그 국가 운명에 대한 베팅이다가 이 책을 쓴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중국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이 책에 미국 투자를 할 것이냐, 중국 투자를 할 것인가? 왜 미국 주식 계속 우상향하고 중국 주식은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그 지표로만 S&P 500 인덱스 뭐 이런 거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사실 뒤에 큰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세계 경제 판도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고 쓰는 건데 왜 중국 전문가인데 중국 책이 없냐? 전문으로 한 중국 책이. 근데 제가 2015년부터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안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출판 못하고 이유는 그 대답을 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출판사를 내가 소개시켜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출판사 내가 요새 출판사 피해 다녀 지금. 그런데 내가 못 썼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답을 하기가 어려움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다 논리를 썼어요. 자, 이런 흐름도 있고 이런 흐름도 있고 이런 팩터가 앞으로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yes, no 대답하는 거는 내가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그릇이 되냐 내가. 안유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릇이냐 자신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현재 중국의 문제, 일단은 문제점, 예. 그리고 그것이 왜 해결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인지, 네.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었고요. 예. 어쨌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거, 그건 어려운 맞습니다. 거는 뭐 네,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네.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섹터들은 고속 성장한다는 걸 또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게 중국이 살아날 길이라고 만약에 정부가 믿는다면 맞아요. 거기에다 사력을 다할 수밖에는 지금 없겠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어떤 성장 산업들을 찾아내고 거기 육성하고 투자하고 이것도 방법이겠지만은 현재 냉각돼 있는 그 미중 관계 이거를 좀 푸는 데서 또 하나의 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갔잖아요. 이게 거의 세 번째잖아요. 그 미국의 맞아요. 정부 관계.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그래서 시대적 운명이 제가 그 100년 객변이 시대가 왔다. 그 중에 배경 원인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6월 달에 블링컨이 가고 옐런이 가고 그리고 케리가 갔죠. 기후변화 특사가. 후에 그 백스의 키신저도 가고 이번에 그 상무부 장관이 갔잖아요. 근데 상무부 장관 갈 때는 그 전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키신저는 대통령 대우를 받으면서 완전 엄청 받으며 갔고 그 앞에 세 명은 중국에서 뭐 그렇게 뭐 대우하며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상무부 장관 올 때 되게 대우를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게 지킬 거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초청하는 이런 중국 상무부 장관이 초청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띄고 오셨어요.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근데 여기서 한계가 뭐냐면 상무부라는 건 중국 무역부하고 달라요. 상무부는 관세 파워가 없어요. 세금을 관세 파워는 무역부에 있잖아요. 미국 무역부에. 근데 무역부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강경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무부 갔는데 나는 사실 갈 때 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말 그대로 상무부는 주로 이 양국 간에 이런 국제무역 마찰, 비관세 장벽 이런 쪽 그리고 투자라는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 처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마이크론 사태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양국이 기술 쪽 그 블랙리스트로 서로 만들어서 상대 기업을 블랙리스트 올리면서 이런 마찰. 그리고 무역 관계라든가 경제 협력 관계에서 할 거는 하자.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미국 쪽 목표는 중국 쪽 목표와 미국 쪽 목표가 달랐어요. 중국 쪽 목표는 뭐냐면 기술 장벽을 지우는 거예요. 얘네 왜 우리를 자꾸 이번에 가기 전에 미국 쪽에서 그래도 우호적인 지지자를 한 27개 기업을 중국 기업을 명단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우호적인 제시처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27개 기업을 블랙리스트 뺐다 해가지고 너무 땡큐합니다. 상무부 장관이 이렇게 뭐 그걸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27개 기업이 원래 거기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27개 기업이 주로 어떤 쪽이냐면 반도체, 에너지,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쪽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올렸다는 자체가 내내절로 올려놓고 지금 와서 아니다 이러고 그거는 내내가 어떤 우리하고 얘기할 때 박연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중국 기업들 갖다 볼레시트에 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외시켜서 우리는 너무 땡큐합니다 이럴 게 아니다. 이거는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이 그래서 너무 땡큐 양보하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상무부 장관 만났을 때 제일 강조한 게 기술 수출과 기술 수입 그리고 기술 기업 투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 상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의도했던 목표는 사실은 사실 제일 기대한 건 그거인데 잘 안 됐죠. 그다음에 미국은 협력할 것도 협력하자.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후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중국에 좀 협조 뭐 이런 문제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인데 그래서 중국 쪽에서 쓸데없는 마찰이나 이런 거 피하자라는 게 미국 쪽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 실무 협의체를 만드는 거고 뭐 1년에 2번씩 만나는 거였고 뭐 그런 게 쭉 나왔잖아. 이번에 실무진 회담 뭐 이런 강화하고 이래 쓸데없는 마찰을 키우지 말자 뭐 그냥 그 정도 그 정도죠. 그게 뭐 어느 정도 큰 그러니까 서로 그냥 더 나빠지는 것만 서로 막기 위한 노력이지 뭔가 좋아질 만한 거는 없다. 왜냐면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예. 베팅하는 게 투자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셔서 예. 그렇다면 지금 예. 어디에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에 안 읽으셨죠 아직. 참 자세가 안 돼 있네요. 언제는 내가 돼 있었나요? 아니, 나 오늘 안유화를 인터뷰한다 이러면 다 오기 전에 미리 읽어가지고. 아니, 집 나갔다 들어오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서 미래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 시대에 이게 그거 아세요? 지금 그게 있어요. 세계 경제, 이머징 경제, 선진국 경제, 중국 경제 당연히 포함, 한국 당연히 포함 다 하락입니다. 근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역사 이래. 어떤 애는 보통 이 지역이 하락하면 저 지역이 성장하고 저 지역 하락하면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계속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전체가 하락해요. 왜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지 아세요? 지금 어느 나라나 다 살기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빡세고 우리 스스로 개인이 우명의 시대에서 오늘 모이기잖아요. 우리가 경쟁이 점점 치러지고 더 힘들게 사는데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고 인생은 점점 피곤해져. 왜냐하면 옛날에 성장할 때는 빵이 커지잖아요. 빵이 그렇죠. 커질 때 나는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먹어요. 어제 소득보다 오늘이 증가해서 그럼 사람이 신경이 느슨해져요. 해피해.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옛날보다 똑같이 하는데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살기 힘들어져. 물가도 너무 비싸고 10번 먹을 거 한 번 먹어야 되고 지금 물가가 그렇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 세계가 다 빵이 줄어들고 있어요. 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믿고 내가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중 갈등의 패권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종말 이유이기도 하고. 예, 종말이라기보다 세계화 우리가 글로벌화라이제이션인데 이제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 해요. 글로벌화가 막 하다가 슬로벌라이제이션에서 추방하고 멈추고 지금 줄어드는 게 이제는 빵은 안 커지니까 니 거 내 뺏어오는 일밖에 없으니까 보통 제1차 세계대전 2차 전쟁이라는 건 다 먹는 문제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먹기 힘든 시대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국가 간에 뺏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하는 말. American first. 근데 American만 first예요. 일본도 자국 first예요. 그치. 한국은 말 안 해지만 한국 first예요. 중국도 당연히 자기 first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버렸어요. 그렇지.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자국 이기주의, 그렇죠. 제일주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시대에서 배경입니다. 만약에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이랬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운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거 아세요? 재미있는 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52% 넘은 게 유일하게 트럼프잖아요. 나머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또 나올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이든이 4년 했는데 트럼프가 와버려서 다시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이게
예? 그래서 시대에서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서로 뺏으려게 할 수밖에 없고 막 전쟁 불꽃이 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한 지금 시대적 환경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너무 비관적 말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면 전통 경제의 생산 요소 한계성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전 세계 경제가 다 금융으로 성장했어요. 한국, 중국, 유럽 돈을 왕창 투입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 돈으로 올려버린 경제예요. 그렇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가야 돼요. 중국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 했잖아요. 한국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 중국 예, 북경이나 상해 예, 같은 것도 예. 일선 도시도 50% 떨어져야 예, 된다. 예. 한국도 근데 사실 좀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한국 일본 지금도 저기 저 어느 지역은 50%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는 어느 나라도 금융으로 올려세운 경제 이게 대가를 치르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게 생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본을 너무 투입해 버리면 생산 요소 한계성 때문에 생산성이 없어져요. 노동력 계속 생산성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산업이 기술 혁신이 이렇게 쫙 경제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기술 혁신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장에서 기술 혁신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50년 경제 주기거든요. 콘드라이프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끌고 갈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뭐냐? 저는 뭘 보냐면 키워드가 디지털 기술입니다. 데이터. 제가 재밌게 해줄까요, 방송을?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기술로만 말하면 사람들이 가슴에 와 안 닿아. 예를 들면, 제가 쓴 게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여기 특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중국이 자동차 수출국 1위 된 거 아시죠? 전기차로. 예. 전기차, 어제 다 합해서 1위예요. 다 합해서? 일본을 제쳤어요. 어제 중국이 1위예요. 이게 어느 정도 파워냐면 사람들이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래 되게 놀래야 되는데 안 놀라잖아요. 그래요? 어머나. 아니 근데 왜 놀래야 되냐면 저는 이 문제를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 됐다는 걸 어떻게 저는 인식하냐면 중국 축구가 세계 축구 1위 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가슴에 와 닿으세요? 아니요. 중국 축구가 되게 세계 축구에 못 나가잖아요. 제가 좀 시크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국 축구가 되게 이렇게 약하다고 보는데 세계 축구에서 1등했다. 자동차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가장 약한 그렇죠. 산업이었는데 왜냐면 그게 어마어마한 10만 개 그런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이다 예, 보니까. 근데 중국이 가장 약한 자동차 산업이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됐다는 게 그 파워급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유는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일본이나 전통 자동차 강국도 이거 놓친 거예요, 이 흐름을. 그래서 이쪽에 지금 있는데 저는 여기 쫙 썼어요. 여기에 지금 뭐 도파민 경제, 메타버스 경제 이런 거 쫙 썼고요. 블록체인 포함해서 여기 지금 넥스트 애플은 누군가 이런데 핵심 말할게요. 하나만 말할게요. 다 말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데이터에 대해 말할게요. 우리 미래 사회는 디지털 사회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결국 데이터가 핵심 요소, 생산 요소라는 그렇죠. 거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말했잖아요. 디지털가 제 6번째 생산 요소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일반 사람이 가슴에 안 닿아요. 데이터 시대, 디지털 시대, 데이터 우리가 보통 생산 요소 하면 기술, 자본, 노동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도 생산 요소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가슴이 안 닿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중국 가보면 있잖아요. 기업들이 노동력을 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많은데 노동력을 못 구해.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은 더 못 구해.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로봇으로 해요. 사람을 못 구한 이제 로봇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좀 험한 일이나. 예, 이제 예를 들면 축산업, 뭐 예를 들면 이런 우리 말하는 농축산업 있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 젊은이들이 이제 다 한 집에 애기 하나니까 또 내 시대 자식이거든요. 지금 MZ 시대라는 게 제 자식 세대예요. 근데 내 나이 시대에는 중국에서 가장 부를 많이 만든 시대예요. 돈이 많아요. 내 나이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한 명인데 가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요. 근데 웃기는 게 축산업이 다 로봇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돼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봇이 타타타타 가서
사료도 주고 로봇이 탁탁탁 청소도 하고 로봇이 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로봇이 AI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핸드폰으로 전체 이제 빌딩에서 돼지를 키워요. 빌딩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농촌처럼 저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사료에다가 뭐 영양제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돼지를 먹이고 이러면 아 그 영양제가 어느 만큼 돼지에 이렇게 영양으로 가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충 비슷한 걸 사다가 이렇게 먹이고 이런데 이게 데이터화되면 달라집니다. 그렇지. 이 회사의 영양제를 먹였을 때 돼지의 체성분 변화와 저 회사의 영양제 체성분 변화가 다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경영자 운명에서는 어때요? 야, 이 회사 거 썼을 때는 체성분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쟤네 거 쓰니까 안 좋아. 이렇게 뭐 얘네 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등부터 10등까지 대충 얘네는 많이 먹고 얘네는 적게 먹고 공존에 살아왔는데 디지털 세대로 가면서 데이터화되면서 딱 디지털로 딱딱 개량이 되면서 이제는 1등 말고는 다 죽게 생겼어요. 얘 좋은 것만 쓰게 되는 거. 이제는 1등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그만큼 우리가 선택의 폭이 쉬워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1등부터 10등이 많이 먹고 적고 먹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초격차 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 영양제 먹었을 때 과연 내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차트 나와서 예를 들면 내가 딱 먹었을 때 딱 그 스마트폰 어떤 앱이 내 그거 먹었을 때 그게 딱 데이터로 내 앞에 펼쳐져. 오늘 이거 먹었더니 내 지방 변화가 이렇고 내 단백질 이렇게 됐네 이러면 그걸 먹겠죠. 그것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라테스에 가거나 헬스 가서 운동 선생님이 이 동작 하세요. 저 동작 했는데 만약에 그 운동 효과가 얼마 됐는지를 이 스마트폰에서 보이면 옛날에는 이 선생님이나 저 선생님 별로 차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 선생님이 했을 때 나의 지방 감소率과 나의 근육 증가량이 확실히 좋아졌는데 저 선생님이 했을 때 나의 지방하고 근육량이 별로 증가한 게 없다 이러면 나 저 선생님 선택하고 이 선생님 선택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헬스 PT들도 1등만이 살아남고 고객 맞춤형 잘하는 1등만 살아남고 얘네는 도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 디지털 사회는 큰 산업 지각 변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로 다 계량화가 되고 다 모니터링 되면서 이제는 옛날에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되는 이런 사람들이 기업들이 제품들이 다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한 효능 효과 요게 데이터로 딱 나온다. 예, 1등만이 살아남는다. 증명이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한국은 이런 걸 못 느끼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는 몇 년 전서부터 난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관련된 기업에 내가 저 지인이 투자해가지고 그 기업 평가한 적이 있거든. 그 말씀하신 대로 소에다가 예. 소나 돼지에다가 이 캡슐을 먹여가지고 몸의 이상 현상을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이상이 감지되면 먼저 선치료하고. 근데 지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질병도 이렇게 의무 판단하고 그거를 사람 몸에다 넣어서 내가 차라리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 앱하고 연결해가지고 예. 차라리 그게 더 멋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멋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왔다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하고 다른 세상 펼쳐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모든 산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로 제가 저는 하나 산업을 예를 들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디지털 사회로 오면서 제조업이 옛날 제조업이 중공업이라든가 어떤 무거운 개념이었잖아요. 자본을 투입해서 설비를 사가지고 무거운 산업이었잖아요. 물건을 만들고 만약에 디지털 사회에 오면 제조업이 어떻게 변하냐면 핵심이 소프트웨어로 돼버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시대가 오면은 자동차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중요할 때는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 뭐가 되냐면 고객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고객 맞춤형이 서비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썼어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기업 대표 저를 보고 우리 중국을 가성비를 어떻게 이기냐. 그리고 중국이처럼 그렇게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제조업이 이제 힘들다. 그래서 점점 어서는 한국도 미래가 점점 어두울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 금융력이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좀 금융을 못하는 쪽에 있으니까 한국은 참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게 되게 걱정이잖아요.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한국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제조업이 이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중국은 뭘 잘하냐면 값을 싸게 하는 건 잘해요. 중국은 가성비로 전 세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사람 24시간 일하는데 다른 어느 나라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 뭐 이게 근데 큰 나라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고 큰 나라 특징이 서비스가 약해요. 왜냐면 내가 굳이 네 앞에서 막 친절하게 안 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왜? 나라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도 되고 하니까 일단 태생적으로 서비스 개념이 약해요. 싸게는 잘 만드는데 이 서비스라는 이 빗속에 그 개념이 약해요. 한국과 일본은 공동한 특징이 있는데 빗속에 서비스가 잘 돼 있어. 거기에 맞추며. 그래서 제조업에서 예를 들면 배터리 하나 봐도 그래요. 앞에서 제조업은 중국이 잘 만들지 몰라도 실제는 어느 회사에 그 배터리 설치할 때는 거기에 맞춤형이고 AS가 더 중요해. 서비스가 중요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밤중에 전에도 뛰어가서 AS를 해줘요. 미국 누가 한밤중에 뛰어가서 AS 해줘요. 유럽 누가 가서 한밤중에 AS 해줘요. 러시아, 중국. 배달 문화 보면은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은 AS를 이런 거를 기본 빗속에 돼 있어서 이렇게 한국 기업 한번 써보잖아요. 전 세계가 좋아해요. 이게 이런 게 너무 잘해줘요. 이게. 근데 이제는 이런 시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왜? 제조업의 가치가 옛날에 하드웨어 이쪽 제조업에서 이쪽이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더 중요한 가치로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제조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자동차사 제조에서 돈 버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하고 고객 서비스, BMS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왔다라는 근데 이거는 서비스란 개념이 꼭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라는 거죠. 사실 땀을 막 뻘뻘 흘리며 했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선풍기를 예. 내가 이거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아요? 선풍기를 독과점을 해드리잖아. 나도 더워. 근데 선풍기 고정해가지고 쫙 보내드리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마워라. 예. 친정 오빠의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 사실 올해 들어와서 AI 반도체 이 데이터에 대한 말씀하신 그 예. 미래에 대한 예. 그 가치 가능성을 우리가 다 인정을 했지만 예. 와닿은 것은 사실 이번에 챗GPT 나오고 AI가 맞아요. 터지면서 이게 현실화되는 느낌? 그래야 그때야 인식했죠. 제 책을 일찍 읽었으면 미리미리 다 인식이 됐을 텐데. 아니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여기 이제 투자를 하자. 스캠 스타트업을 옛날에 많이 다뤘으니까 제 말이 되게 가슴에 와 닿겠네요. 예, 이해가 돼요. 무슨 이해가 얘기신지. 돼요? 예. 오케이. 예. 근데 예. 이게 아까 우리 또 자율주행 얘기가 예. 나왔으니까 예. 이거 좀 번외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예. 제가 요즘 퀘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자율주행이 이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의 진보도 좀 더 예.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이 제도 정책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그 할 것이냐, 예. 과실에 대한 여러 예. 가지 그 처방 유무, 예. 그 다음에 보험사와의 문제 예. 이런저런 것들. 제도적 환경. 제도적 이 정비 이게 미국에서 표준화가 될 것이냐 중국이 먼저 이걸 만들고 예. 다른 데가 따라갈 것이냐 사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냥 공산당 그냥 마음 먹으면 되는 곳이잖아. 네. 여기는 너무 많은 협의와 의논이 필요한 시간이 예. 걸리고 예. 어때요? 이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난 항상 좋은 것만 해요. 여기 질문지에 없는 거는 원래 부가로 더 부여해야 되는데 예. 그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지만 너무 질문 잘하셨어요. 일단 핀테크 사례를 보면 핀테크가 중국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중국 오히려 ATM기 이런 게 없잖아요. 1인당으로 가장 세계에서 낮아요. ATM. 그러니까 신용카드 거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핀테크, 웨이챗페이, 우리가 알리페이 이런 거 제일 중국에서 2010년 이후로 중국이 줄어서는 웨이챗페이, 알리페이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국이 카카오페이 나온 게 언제예요?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한국이 사실 금융이라면 중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가면 다 아직도 현금 써요. 현금 아직도 많이 네. 쓰더라고. 근데 금융하려면 미국이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사실 핀테크 시대부터 중국이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돼버렸어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정말 좋은 질문했는데 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도라는 게 외생적으로 보냐 내생적으로 보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제도 있어야 그 나라가 그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사실은 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제도가 먼저냐 아니면 제도는 후천적인 거냐 만들어진 거냐. 원래는 제도는 없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버려서 그 제도가 나오는 게 맞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도를 만들어야 일할 수 있다는 마인드예요.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제도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막 한 다음에 문제가 터진 다음에 제도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제도가 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법으로 제도를 만들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왁구란 말, 특히 한국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융합시대,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 이런 복합 사회에서는 아무도 미래 어떻게 되고 그 일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제도를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규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초선도적으로 공부를 하냐? 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그 제도 만들 정도로 전문가냐? 그 정도로 안 되는데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규제가 돼버리는 예, 거죠. 그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들이 특징이라 야당 여당이 이렇게 의논해서 만들고 법규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maybe 선진국이 엄청 장점, 인력 자본, 뭐 여러 자본 우선해서 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초융합 시대. 지금은 이제는 옛날에 그 산업 분류 있잖아요. 네. 한국도 일본의 그 체제를 많이 따와서 산업이 분류가 딱딱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사실 산업 분류가 한국 산업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산업부가 있는 게 이제는 말이 안 돼요. 이 산업인지 저 산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게 IT 산업인지 금융 산업인지 구분이 안 되면 이 회사가 어느 규제를 산업부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금융업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근데 한국은 네거티브 아니기 때문에 과기부가 우리 소관이 아니야. 저기 금융부가 하면 우리 소관이 이렇게 돼버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겹쳐 있는 영역에서는 혁신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산업부 이런 개념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원래 소관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가 이제는 자동차 하드웨어라기보다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그 안에 많은 콘텐츠, 문화 콘텐츠, 그리고 금융업 이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도대체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문화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산업부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이러면 못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옛날에는 세계 최고 선진적인 거 몰라 미국 가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중국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중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게 핀테크 같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런 스마트 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고객 맞춤 웰니스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중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런 시대적 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국은 AI를 되게 잘해요. AI가 미국 못지않습니다. 이 특허가 첨단 특허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두가 제일 선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중국은 어디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거기서 먼저 해. 중국 항상 시범구라고 지정하거든요. 해 이러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이두가 이미 많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서 일어나는 여러 뭐 사고와 관련된 부작용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가는 거죠. 지금? 예, 일단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저는 오히려 화물 이런 쪽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산업 특구 지역에서 그 안에서 장거리로 가는 그 안에서 어떤 집중된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산업단지 그런 데서 먼저 돌아갈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또 이 부분은 한번 또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더 플로 이번에 또 새로 책을 쓰신 변하는 시대의 운명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찾는 부의 기회, 정말 부의 기회가 있을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독후감 써서 내세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